여기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요양병원 특실이 있습니다.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화려한 이곳의 창가에 한 노인이 넋을 놓고 앉아 있습니다. 이름은 박영감. 올해로 82인 그의 겉모습은 영락없는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눈동자는 탁하게 풀려 있고 반쯤 벌어진 입가로는 투명한 침이 주르륵 흘러내려 환자복 깃을 적시고 있습니다. 가끔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상한 소리를 웅얼거리거나 허공에 대고 손짓을 하는 그의 모습에서 과거 강남 바닥을 호령하던 100억 자산가의 카리스마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 멍한 눈동자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심연에는 82해를 치열하게 살아낸 노인의 날카롭고 냉철한 이성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미쳐버린 것이 아니라 미친 세상을 향해 일생일대의 연기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자신의 피땀 어린 100억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자식 새끼들의 추악하고 비열한 효도 오디션의 유일한 관객이자 심사위원으로서 말입니다. 박영감이 살아온 지난 삶은 그야말로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6.25 전쟁통의 폭격으로 부모 형제를 모두 잃고 혈혈단신으로 낯선 서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15소년이었던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한 두 다리와 끈질긴 목숨줄 뿐이었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남대문 시장통에서 지게꾼으로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폐지와 고물을 주워 고물상에 넘기고 받은 몇 푼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해가 뜨면 시장 귀퉁이 악취나는 시궁창 옆에 좌판을 버려 생선을 팔았습니다. 한겨울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와 손발이 꽁꽁 얼어터지고 동상이 걸려 진물이 흘러도 그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동태배를 갈랐습니다. 그의 손은 언제나 역겨운 생선 비린내와 흙먼지에 절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혹독한 노동의 대가로 옹이가 박히고 툭툭 붉어져 나와 흉물스럽게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시장 한편에 겨우 두 사람이 누울 만한 작은 가게와 단칸방을 얻었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과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난의 신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하던 아내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몹쓸 병을 얻어 40도 안 된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그 처절한 밤, 박영감은 아내의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내 새끼들만큼은 절대로 돈 때문에 서름받지 않게 하겠다고, 이 지긋지긋하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자신의 과거를 절대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기필코 부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기계였습니다. 10원짜리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밥알 하나조차 아까워 시장에서 파는 가장 싼 1,000원짜리 국수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옷은 남이 버린 것을 주워 입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날 때까지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40년을 넘게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그는 마침내 강남 요지에 번듯한 빌딩 2채와 수십억의 현금을 거머쥔 100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빌딩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그의 마음은 반대로 점점 더 깊은 공허함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해서 악착같이 키워낸 자식들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찾아와 화려하고 값비싼 선물을 안기며 효도하는 척 알랑거렸지만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은 언제나 아버지의 주머니와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고를 향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박영감의 눈에 그들의 얄팍한 속내가 보이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검은 탐욕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정말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딱 5억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엔 진짜 확실해요. 제가 이자는 은행보다 훨씬 섭섭지 않게 쳐드릴게요. 네, 아버지, 저 장남이잖아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큰아들 철수는 만날 때마다 마치 빚쟁이처럼 손을 벌렸습니다. 번듯한 명문대를 나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박영감의 자랑이었던 아들. 하지만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성에 안 찬다며 회사를 뛰쳐나온 지 벌써 10년째였습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족족 말아먹고 아버지의 피 같은 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쏟아부었으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허황된 뜬구름만 잡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죽은 아내가 남긴 장남이라고 오냐오냐 하며 미천을 대주었더니 이제는 아예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듯이 뻔뻔하게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술에 취해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돈을 요구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박영감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요즘 날씨도 부쩍 추워졌는데 보일러는 잘 들어오세요? 제가 이번에 백화점 갔다가 아버님 생각나서 사온 최고급 오리털 이불이에요. 이거 덮으시면 추위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님 피부가 너무 건조하시네. 이 비싼 영양크림도 좀 듬뿍 바르시고요. 아버님 건강하셔야 저희가 마음이 놓이죠. 큰 며느리 영희는 말끝마다 최고급, 비싼, 명품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생색을 냈습니다. 겉으로는 온갖 교양과 품위를 다 떨며 우아한 척했지만 그녀의 속물근성은 시장 바닥 장사치보다 더했습니다. 박영감은 그녀가 가져오는 화려한 선물들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환심을 사서 유산이라도 좀 더 받아내려는 얄팍한 수작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온 비싼 옷들은 평생 몸으로 일해온 박영감에게는 맞지도 않았고 그가 평생 입어온 낡아빠진 러닝셔츠보다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간드러지는 목소리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박영감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반면 막내딸 지은이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몸이 약하고 내성적이라 늘 기센 언니 오빠에게 치여 살았던 지은이. 그녀는 돈 없고 가난한 화가와 결혼하겠다고 해서 박영감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지은이의 마음만은 비단결 같았습니다. 아빠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오늘 시장 가서 신선한 고등어 사다가 아빠 좋아하시는 조림 좀 해왔는데 입맛 없으셔도 조금만 드셔보세요. 아빠 드시라고 간 좀 심심하게 했어요. 지은이는 올 때마다 비싼 선물 대신 직접 만든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돈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말벗이 되어주며 관절염으로 쑤시는 낡은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박 영감은 그런 막내딸이 늘 안쓰럽고 미안했습니다. 다른 자식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지 못한 것이 가슴에 사무쳐 지은이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감의 잔잔하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안방에서 뉴스를 보던 중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가벼운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큰 신체적 마비 없이 회복되었지만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혹시 모를 혈관성 치매 가능성을 언급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박영감의 뇌리에 문득 기가 막힌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참에 내가 진짜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해보는 거야. 내가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저놈들이 본색을 드러내겠지. 누가 내 돈을 노리는 가짜고 누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진짜 자식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박영감의 치밀하고 완벽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물건 둔 곳을 깜빡깜빡하거나 했던 말을 또 하는 척하며 가벼운 건망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점차 자식들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척 멍하니 바라보거나 엉뚱한 소리를 중얼거리며 벽에 대고 대화를 시도하는 등 치매 증상을 단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장난을 치시나 싶어 당황하는 듯 했지만 증세가 심해지자 이내 아버지가 진짜 심각한 치매에 걸렸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영감의 예상은 단 1cm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그들의 추악한 본성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내외의 태도, 변화는 가히 극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할 때는 그토록 알랑거리며 비위를 맞추더니 의사로부터 치매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하루아침에 안면 몰수하고 아버지를 귀찮은 짐짝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상의 한마디 없이 아버지를 이 비싼 요양병원 특실의 방광제로 입원시켜 처박아 두고는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기들끼리 고급 식당 룸에 모여 앉아 유산 분배를 논의하기 바빴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지? 아버지가 저렇게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셨으니 유언장도 새로 못 쓰실 텐데. 법대로 하면 우리가 장남이니까 제일 많이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막내나 둘째가 딴소리하고 나서면 골치 아프잖아. 미리 손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당신이 명색이 장남인데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아야죠. 아버님이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까 우리가 재산 관리를 대신하겠다고 나서서 성년후견인 신청인가 뭔가 그것부터 알아봐요. 그리고 아버님 명의로 된 알짜배기 땅이랑 건물들,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미리미리 우리 앞으로 돌려놓을 방법이 없는지 유능한 변호사 사서 좀 알아보라고요. 요양병원 복도 구석, 자판기 옆에서 큰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은밀한 대화는 휠체어에 앉아 졸고 있던 척하던 박영감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연기를 계속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런 것들을 자식이라고야. 내가 평생을 바쳐 똥오줌 가려가며 키워놨더니 살아있는 애비를 두고 유산 싸움질이라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내 재산을 저런 날강도 같은 놈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절대로. 박영감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억누르며 더욱더 실감나는 치매 연기에 몰입했습니다. 가끔 식사 수발을 드는 며느리에게 밥알을 튀기며 떼를 쓰기도 하고
일부러 기저귀에 대소변을 지린 채 뭉개고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 며느리는 질색하며 코를 틀어막고 신경질적으로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아유 냄새. 진짜 못 살겠네. 간병인 아줌마. 여기 좀 빨리 와서 치워주세요. 아버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정말 힘들어서 내가 제명에 못 죽지. 노망이 나려면 곱게 나실 것이지. 이게 무슨 추태람. 그녀의 짜증 섞인 목소리와 경멸 어린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안타까움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음과 혐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박 영감은 그런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며 속으로 차가운 냉소를 삼켰습니다. 그래, 실컷 떠들어라. 내년에 그 방자한 주둥아리가 언제까지 나불거릴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반면 막내딸 지은이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에 하얗게 질려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지은이는 멍하니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빠,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지은이에요. 아빠 막내딸 지은이. 아빠, 왜 이러고 계세요? 네. 지은이는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영감은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딸을 와락 안아주며 지은아, 울지 마라. 아빠 괜찮다. 다 가짜야. 다 연기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점 없는 탁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엉뚱한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세요? 밥 줘. 배고파. 엄마는 어디 갔어? 지은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버리시다니. 그녀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제가 아빠 곁에 꼭 붙어 있을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빠 지켜드릴게요. 지은이는 그날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매일 요양병원으로 출퇴근하며 아버지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큰언니와 오빠가 서로 미루며 더럽다고 피하는 기저귀 가는 일부터 목욕시키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해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김서방도 묵묵히 아내를 도왔습니다. 밤새 그림 작업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장인어른의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병원 정원을 산책시켜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저기 개나리가 노랗게 활짝 폈어요. 보이세요? 얼른 나으셔서 저랑 같이 낚시도 가고 그러셔야죠. 제가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민물 매운탕 기가 막히게 끓여드릴게요. 김서방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에 박 영감은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인 이 부부야말로 진정한 내 자식들이구나. 박 영감은 마음속으로 이미 확고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전 재산은 이 착하고 어리석은 아이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머지 탐욕스러운 승냥이 같은 자식들에게는 10원 한 푼도 주지 않으리라. 하지만 큰아들 내외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틈을 타 재산을 빼돌릴 구체적인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그 비밀 금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 저번에 얼핏 보니까 안방 장롱 깊숙한 곳 어딘가에 숨겨두시는 것 같던데. 오늘 밤에 가서 한번 뒤져볼까? 그래, 당신이 가서 조용히 한번 찾아봐. 아버님이 완전히 정신 놓으시기 전에,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지.
그리고 아버님 인감도장이랑 신분증도 확보해두고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대담해져만 갔습니다. 박 영감은 그들의 추악한 음모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침을 흘리는 척 연기하며 마음속으로는 시퍼런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어디까지 하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내 인내심이 바닥나는 날 너희들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박 영감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수첩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식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이자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수첩을 적셨습니다. 먼저 간 아내여, 하늘에서 보고 있소? 당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지금 돈 앞에서 어떤 괴물이 되어버렸는지, 내가 이 유언장을 완성하는 날 저들의 가증스러운 가짜 효도쇼는 막을 내릴 것이오. 그리고 진짜 쇼, 피비린내 나는 진짜 쇼가 시작될 것이오. 박 영감은 이를 악물고 펜을 눌러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칼날 같은 바람이 휘몰아치고 요양병원 창밖에 플라타너스 잎들은 말라비틀어진 채 하나둘 떨어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드러난 나뭇가지처럼 박 영감의 마음도 하루가 다르게 황폐해져 갔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은 박 영감에게 80년 인생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자식들의 짐승만도 못한 민낯을 지켜보는 일은 영혼을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고문이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철수와 며느리 영희의 행태는 날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악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의료진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조심하는 척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병실을 마치 자신들의 작전 본부처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찢어가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변호사 말이 성년후견인 지정되려면 병원 진단서가 결정적이래. 원장한테 좀 더 확실하게 써달라고 압박해봐. 아버지가 완전히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대. 그래야 우리가 건물이고 땅이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알았어. 내가 오늘 원장 만나서 봉투 좀 찔러주면서 이야기 잘해볼게. 그런데 문제는 저 금고야. 아버지가 저 금고 비밀번호를 죽어도 안 가르쳐 주시니 미치겠네. 열쇠는 찾았는데 번호가 안 맞잖아. 혹시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쓰던 숫자 같은 거 없어? 당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거 말이야. 철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병실 구석에 놓인 개인 금고를 발로 쾅 걷어찼습니다. 박 영감은 침대에 누워 멍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 금고, 저 안에는 현금이나 귀금속 따위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 영감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사업 일기장과 아내와 주고받았던 빛바랜 연애편지, 그리고 자식들이
어릴 때 그려준 카네이션 그림 같은 추억들만이 보물처럼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놈들에게는 쓰레기만도 못한 종이 쪼가리겠지만 박 영감에게는 100억보다 더 소중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저놈들은 그 추억마저 돈으로 환산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거칠게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아, 좀 정신 좀 차려보세요. 금고 비밀번호 뭐냐고요? 1234예요? 아니면 7777? 말을 좀 해보시라고요. 박 영감은 초점 없는 눈동자를 굴리며 일부러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고구마, 고구마 캐러 가야 해. 우리 순이 줄 고구마. 에이씨, 진짜 노망이 나도 아주 제대로 났네. 순이가 누구야 도대체? 엄마 이름도 아니잖아. 혹시 숨겨둔 여자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며느리 영희가 옆에서 비아냥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순이는 박 영감이 키우던 옛날 똥개 이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개였으니 저들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박 영감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인생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추억을 가지고 사는지 관심조차 없었으니 당연하겠지. 그날 오후 병실에는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기름진 머리에 번들거리는 양복을 입은 딱 봐도 사기꾼 냄새가 풀풀 풍기는 변호사였습니다. 철수가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버지. 여기 이 서류에 지장만 한번 꼭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치료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요. 엄지손가락 이리 줘보세요. 철수는 강제로 박 영감의 손을 잡아 인주에 문질렀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과 사전 증여 동의서였습니다. 박 영감은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빼며 저항했습니다. 싫어, 싫어. 이거 안 먹어. 맛없어. 박 영감은 아이처럼 떼를 쓰며 서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듯 팔을 휘저어 옆에 있던 물컵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철수의 명품 바지와 변호사의 서류 가방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차가워. 아오, 진짜.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철수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허공에서 멈칫한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차마 때리지는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변호사가 보고 있어서 참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상태가 이래서 오늘은 안 되겠네요. 다음에 진정제라도 마치고 다시 진행하죠.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까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변호사는 젖은 가방을 닦으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차라리 한정욱연 개시 심판을 청구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아드님이 재산관리인으로 지정되면 서류에 도장 찍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제가 서류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수임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금해 주시고요. 두 사람이 나가고 병실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박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방금 전 아들이 치켜들었던 그 손, 어릴 때 내 어깨를 주물러 주던 그 고사리 같은 손이 이제는 나를 치려는 흉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 농사 헛지었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박 영감은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이번에는 막내딸 지은이가 헐레벌떡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찬바람을 맞아서인지 양볼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보온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버스가 밀려서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지은이는 들어오자마자 아버지의 환자복부터 살폈습니다. 낮에 철수가 엎지른 물 때문에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한 지은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 옷이 왜 이렇게 젖었어요? 아빠 추우셨죠? 간병인 여사님은 어디 가시고 혼자 이러고 계세요? 세상에 손 차가운 것 좀 봐. 지은이는 울먹이며 서둘러 마른 수건을 가져와 아버지의 몸을 닦고 새 환자복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차가워진 아버지의 손과 발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한참이나 주물러 녹여주었습니다. 박 영감은 딸의 온기를 느끼며 마음속에 얼음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 배고프시죠? 제가 오늘 전복죽 쏘아왔어요. 시장에서 살아있는 전복 큰 걸로 사다가 내장까지 넣고 푹 끓였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지은이는 후후 불어가며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아버지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박 영감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사실 지은이의 형편에 전복은 큰맘 먹고 사야 하는 비싼 식재료였습니다. 남편 김서방의 그림이 잘 팔리지 않아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는 것을 박 영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아버지를 위해 지갑을 털었습니다. 지은아, 맛있다. 참 맛있다. 박 영감이 어눌하게 한마디 내뱉자 지은이는 활짝 웃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아빠가 잘 드시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많이 드세요. 더 드릴게요.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가 설거지를 하러 탕비실에 간 사이 그녀의 휴대폰이 병실 탁자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박 영감은 슬쩍 곁눈질로 화면을 보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집주인 아줌마였습니다. 잠시 후 탕비실에서 돌아온 지은이는 전화를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박 영감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휠체어를 밀고 문가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지은이의 통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아, 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이번 달 월세가 좀 늦어졌죠? 남편 전시회가 다음 주에 끝나니까 그때 정산되면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네. 보증금을 5천이나 올려달라고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당장은 목돈이 없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지은이는 한참 동안 복도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딸의 뒷모습을 보며 박 영감은 가슴을 쳤습니다. 5천만 원. 큰아들 철수에게는 유흥비로 하룻밤에 날리는 푼돈일지 몰라도 지은이에게는 생존이 걸린 거금이었습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금고 문을 열고 수표를 꺼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내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철수와 영희가 지은이의 약점을 잡고 늘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내가 너에게 5천만 원이 아니라 50억, 아니 100억을 안겨줄 테니 조금만 버텨다오. 지은이는 눈물을 훔치고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며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내일 또 올게요. 밤에 춥지 않게 이불 꼭 덮고 주무세요. 사랑해요, 아빠. 지은이가 돌아가고 난 뒤 박 영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놈들을 시험할 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치매 걸린 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놈들의 탐욕을 자극해서 자멸하게 만들 결정적인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박 영감의 머릿속에서 치밀한 각본이 짜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철수와 영희가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어제 실패한 인감도장 날인을 다시 시도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희의 손에는 붉은 인주가 들려 있었고 철수의 품에는 서류 봉투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박 영감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내 금괴 훔쳐갔어. 갑작스러운 고함에 철수와 영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또 왜 이러세요? 금괴라니요? 무슨 헛소리세요? 영희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밑을 뒤지며 더욱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장독대에 숨겨놨는데, 뒤뜰 장독대 밑에 묻어놨는데, 금괴 10개, 그거 없으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 아이고, 도둑놈이 훔쳐갔네. 내 금괴 10개? 순간 철수와 영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금괴 10개면 시세로 따져도 10억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버릇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금괴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뒤뜰 장독대라니. 아버지가 살던 구기동 옛날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보, 들었어? 금괴래. 장독대 밑에 묻어놨대.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무의식 중에 진실을 말하는 거 아니야? 원래 치매 노인들이 옛날 기억은 또렷하다고 하잖아. 철수가 흥분해서 속삭였습니다. 영희의 눈동자도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래요, 일리가 있어요. 아버님 성격에 은행 안 믿고 집에 숨겨두셨을 수도 있어요. 어쩐지 그 집 팔자고 해도 절대 안 파시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 여보, 당장 가봐요. 누가 먼저 채가기 전에 우리가 가서 파봐야지. 두 사람은 아버지가 발작을 하든 말든 내팽개쳐두고 불이 나게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박 영감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걸려들었다. 구기동 옛집 뒤뜰 장독대. 그곳에는 금괴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박 영감이 30년 전에 묻어둔 썩은 된장 항아리와 잡동사니 쓰레기들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땅을 파헤치며 헛고생할 놈들을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 영감은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 영감은 지은이가 왔을 때 일부러 흘리는 척하며 낡은 열쇠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구기동 집의 지하실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지하실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박 영감이 평소 비밀 창고라고 부르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가족들에게는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열쇠? 지은이가 열쇠를 주워들었습니다. 그거, 우리 지은이 줄 건데, 거기 가면 아빠가 제일 아끼는 거 있어. 박 영감은 최대한 불쌍하고 간절한 표정으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너 힘들지? 아빠가 다 안다. 그거 가져다가 월세 내라. 지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빠가 제정신으로 돌아오신 건가? 월세 이야기를 어떻게 아시지? 하지만 박 영감은 다시 눈을 풀고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이는 혼란스러웠지만 아버지가 주신 열쇠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 마음 잘 받을게요. 지은이는 그 열쇠가 금은보화가 든 창고 열쇠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와중에도 자신을 생각해서 주신 낡은 잡동산이나 옛날 물건이 있는 다락방 열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챙겨두고 다시 아버지의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보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건강이었으니까요. 반면 구기동 옛집으로 달려간 철수와 영희는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얼어붙은 땅을 파헤쳤습니다. 아오 씨, 왜 이렇게 땅이 안 파져? 여보, 확실해? 장독대 밑이라며. 몰라. 아버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더 깊이 파봐. 거기 말고 저쪽도 파보고. 두 사람은 땀범벅, 흙범벅이 되어 서로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명품 코트는 흙투성이가 되어 걸레짝처럼 변했고 영희의 하이힐 굽은 부러진 지 오래였습니다. 밤새도록 마당을 두더지 굴처럼 파헤쳤지만 나오는 건 깨진 기와장과 썩은 김치독뿐이었습니다. 금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망할 영감탱이가 우릴 속였어. 노망난 게 아니라 우릴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철수는 삽을 집어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은 이성보다 끈질긴 법이니까요. 아니야, 여보. 아버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어. 우리가 못 찾은 거야. 집 안을 뒤져보자. 천장이나 벽 속에 숨겨놨을 수도 있어. 그들은 미친 듯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벽지를 뜯어내고 장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던 박영감의 옛집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을 부수면 부술수록 그들의 인격과 양심도 함께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병실. 박영감은 창밖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쯤 놈들은 헛삽질에 골병이 들었겠지. 하지만 진짜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내 놈들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가족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서방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표정,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잠든 척하는 박영감의 침대 곁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 왔습니다. 지은이 몰래 왔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영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김서방마저 돈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지은이의 월세 문제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려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내 마지막 희망조차 무너지는 것일까? 박영감은 긴장감에 숨을 멈췄습니다. 김서방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이 두려웠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지은이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저같이 못난 놈 만나서 평생 호강 한번 못하고 이번에 월세 문제로 집주인한테 굽신거리는 거 보면서 제가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김서방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꼬깃꼬깃한 봉투였습니다. 이거 제 전세 보증금 뺀 돈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장인어른 병원비 보태세요. 형님네가 병원비 안 낸다고 들었습니다. 이 좋은 병원에서 쫓겨나시면 장인어른 몸 더 상하세요. 지은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걔 알면 난리 날 겁니다. 저야 작업실에서 자면 되고 지은이는 친정에 와서 있으면 되니까. 장인어른은 걱정 마시고 치료만 잘 받으세요. 박영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뺐다고?
그 돈으로 내 병원비를 내겠다고? 집도 절도 없이 거리로 나앉을 각오를 하고 치매 걸린 장인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은 것입니다. 박 영감의 감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가 흥건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다 있나? 자기들 코가 석자인데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다니. 장인어른, 오세요? 어디 아프세요? 김서방이 당황해서 박 영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 영감은 더 이상 연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연기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착한 사위에게, 이 고마운 아들에게 무언가 답을 주어야 했습니다. 박 영감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흐리멍덩한 치매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호랑이처럼 강남을 호령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박 회장의 눈빛이었습니다. 김서방. 낮고 굵은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김서방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 장인어른, 말씀하셨어요? 박 영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붓을 잡느라 굳은 살이 박인 사위의 손을 어루만지며 박 영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그 돈 다시 가져가게. 그리고 당장 가서 지은이 데리고 오게. 네, 그게 무슨,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 돌아왔네. 아니, 처음부터 나가지 않았네. 다 연기였어. 연기라고요? 그럼 치매가 아니시란 말씀이세요? 김서방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 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침대 밑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쓴 그 피눈물의 기록이 담긴 유언장이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있네. 그리고 내 진짜 재산의 행방도. 자네 부부가 내 시험을 통과했어. 아니, 통과하다마다 과분할 정도로 훌륭했어.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네. 마지막 피날레가 남았어. 자네, 나랑 같이 멋진 쇼 한번 해보지 않겠나? 저 탐욕스러운 승냥이 떼들을 일망타진할 아주 통쾌한 쇼 말이야. 김서방은 멍하니 장인을 바라보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남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뜨거운 불꽃을 튀겼습니다. 바야흐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2부의 막은 복수를 다짐하는 장인과 그를 돕기로 결심한 사위의 굳은 악수로 내려집니다. 이제 곧 불어닥칠 폭풍우를 예고하며 병실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 그날 밤의 병실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아래에서는 거대한 반전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과 사위 김서방 두 남자는 밤새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썩어 빠진 자식들의 정신머리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인간답게 살 기회를 주는 박 영감 인생의 마지막 훈육이자 처절한 사랑에 매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김서방은 무거운 표정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힘없는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장인의 뜻을 받드는 충직한 집행관이자 다가올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연출가였습니다. 김서방은 병원 복도 구석으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처남인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최대한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형님, 접니다. 김서방입니다. 지금 빨리 병원으로 좀 오셔야겠습니다. 뭐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일이야? 나 지금 골프 치러 가는 중인데. 철수의 목소리는 귀찮음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침을 꼴깍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젯밤부터 호흡도 거치시고 자꾸 헛소리를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오늘 내일 하실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뭐, 오늘 내일에? 야, 너 진짜야? 의사가 확실하게 그랬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철수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임박한 죽음을 슬퍼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로또 당첨번호 발표를 앞둔 도박꾼의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야,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리고 지은이한테는 아직 연락하지 마. 내가 가서 상황 보고 연락할 테니까. 알겠지? 전화를 끊은 철수는 옆자리에 앉아 화장을 고치던 아내 영희를 툭 쳤습니다. 여보, 차 돌려. 병원으로 가야 돼.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신대. 드디어 때가 왔어. 어머, 정말이요? 세상에, 드디어. 그럼 빨리 변호사한테 전화해요. 유원장 수정본이랑 인주 챙겨서 병원으로 오라고 해. 아버님 숨 끊어지기 전에 도장부터 찍어야지. 영희는 화장품을 집어 던지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자 파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골프 약속을 취소하고 차를 돌려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벌써부터 상속세는 어떻게 줄일지, 빌딩은 언제 팔아서 현금화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히히덕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백미러로 훔쳐보는 운전기사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습니다. 1시간 뒤 철수와 영희가 병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뒤이어 땀을 뻘뻘 흘리며 변호사도 도착했습니다. 병실 침대에는 박 영감이 산소호흡기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박 영감의 명령기였습니다. 그는 실눈을 뜨고 들어오는 자식들의 꼬라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와도 시원찮을 판에 철수는 화려한 골프웨어 차림이었고 영희는 온몸에 명품을 휘두른 채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저 철수예요. 철수는 짐짓 슬픈 척하며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의 눈은 아버지의 상태보다 침대 옆 탁자의 노인 인주와 서류 봉투에 꽂혀 있었습니다. 여보, 시간 없어. 지금 의식 가물가물할 때 빨리 진행해. 변호사님, 서류 준비됐죠? 네, 여기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장남인 박철수 씨에게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과 차녀 박지은 씨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아버님 지장만 찍으면 법적 효력은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영희는 문 밖을 망을 보며 김서방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고모부,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지은이 오나 안 오나 잘 좀 봐요. 걔 와서 회방 놓으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리고 이거 수고비니까 받아요. 영희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김서방의 가슴팍에 찔러주었습니다.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 던져주는 돈. 김서방은 그 돈을 꽉 쥐었습니다.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 돈조차 나중에 증거가 되리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지은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김서방이 미리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지은이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산소호흡기를 쓴 아버지를 보자마자 통곡하며 쓰러졌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복죽 잘 드셨잖아요. 아빠, 눈 좀 떠보세요. 저 왔어요. 지은이 왔어요. 지은이의 절규에 박영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마지막 순간을 위해 호흡을 골랐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지은이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콧방귀를 뀌며 지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야, 아가씨. 시끄러워. 병원 떠나가게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어? 아버님 가시는 길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왜 와서 난리야?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위독하시다는데 어떻게 조용히 해요? 의사 선생님 어딨어요? 네. 의사 부를 필요 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보다 아가씨, 여기 와서 이것 좀 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할 게 있어서 그래. 철수가 지은이의 눈앞에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상속폭이 각서였습니다. 지은이는 눈물 범벅이 된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다가 기가 막힌다는 듯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지금 아빠가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이 종이 쪼가리가 중요해? 돈이 그렇게 중요해? 사람이 어떻게 이래? 뭐, 종이 쪼가리? 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너같이 가난한 년이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이야. 좋은 말 할 때 여기 도장 찍어. 아버지가 생전에 너한테 줄 거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한테는 그동안 해준 밥값이랑 키워준 값으로 퉁치자고 하셨다고. 거짓말.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 아빠는 나를 얼마나 아끼셨는데. 지은이가 소리치며 서류를 밀쳐내자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지은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인연이 보자 하니까 오냐 해주니까 기어오르네.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장남이야. 이 집안 기둥이라고. 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철수 씨 그만해요. 지은 씨 그냥 찍어요. 그래야 아버님도 편하게 눈 감으시지. 우리가 나중에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응? 5천만 원 줄게. 그거면 너 빚 갚고도 남잖아. 영희는 옆에서 거들며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했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오빠의 손에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김서방이 말리려 달려들었지만 변호사와 철수가 밀치는 바람에 벽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우리 아빠 살려내. 너희들은 자식도 아니야. 악마들이야. 지은이의 처절한 비명이 병실을 울렸습니다. 철수는 씩씩거리며 지은이를 발로 걷어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침대로 달려가 박영감의 손을 억지로 끄집어냈습니다. 여보, 쟤네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아버님 지장부터 찍어. 시간 없어. 영희는 의식이 없는 척 누워있는 박영감의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잔뜩 묻혔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서류에 꾹 누르려고 힘을 주었습니다. 박영감의 손이 힘없이 딸려갔습니다. 지은이는 바닥을 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하지 마. 아빠 손 놓으란 말이야. 지은이가 영희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영희는 하이힐 신은 발로 지은이의 손을 짓밟았습니다. 아! 지은이의 비명소리가 박영감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박영감의 감은 눈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폭발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박동하고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이제 쇼는 끝났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영희가 박영감의 엄지손가락을 종이에 누르려는 찰나 턱! 힘없이 늘어져 있던 박영감의 손목이 갑자기 무쇠 같은 힘으로
영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 영희가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꿈쩍도 않던 박 영감의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센지 영희의 손목뼈가 으스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거 왜 이래? 여보, 아버님이 내 손을. 영희가 당황하여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은이도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던 김서방도 모두의 시선이 침대로 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던 박 영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 그것은 지난 한 달간 보여주었던 초점 없고 흐리멍덩한 치매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노려보는 호랑이처럼, 죄인을 심판하는 염라대왕처럼 형형하고 서늘한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답답하다는 듯 산소호흡기를 거칠게 뜯어내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챙그랑 호흡기가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귀신을 본 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철수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 영감은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꼿꼿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영희의 손목을 잡은 채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내 인연, 어디 감히 시애비 손가락을 내 마음대로 놀리려 드느냐.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박 영감이 영희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자 영희는 뒤로 낮아빠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버님?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영희가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영감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로 땅을 굳건히 디디고 섰습니다. 8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위압감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지은이에게 다가가 떨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밟혀서 붉게 부어오른 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은아, 많이 아팠지? 애비가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 때문에 내가 험한 꼴을 당했구나. 아빠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지은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버지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박 영감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알아보고 말고 내 목숨보다 귀한 내 딸 지은이를 내가 어떻게 잊겠느냐. 걱정 마라. 이제 다 끝났다. 박 영감은 지은이를 김서방에게 맡기고 천천히 몸을 돌려 철수와 영희 그리고 변호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철수야. 네, 아버지. 철수는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내 놈이 아까 뭐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줄 거 없다고 했다고? 밥값이랑 키워준 값으로 퉁치자고 했다고? 아니 그게 저는 그냥 지은이가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내가 침에 걸려서 누워있는 동안 내 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병원비 아깝다고 특실에서 쫓아내려고 작당한 것, 내 금고 털려고 구기동 집 파헤친 것, 그리고 오늘 내 딸 지은이한테 손찌검한 것까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박 영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벽을 울릴 정도로 묵직했습니다. 변호사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회장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족분들끼리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서 박 영감의 불호령에 변호사가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놈도 한패다.
법을 공부했다는 놈이 사기를 쳐?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너는 내 변호사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변호사 협회에 진정 넣어서 옷 벗게 만들 테니 각오해라. 변호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철수와 영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침대 밑에서 김서방이 미리 챙겨둔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그게 뭡니까? 이건 너희들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된 진짜 내 유언장이다.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밤마다 피를 토하며 쓴 것이다. 박 영감은 수첩을 철수의 면상에 집어던졌습니다. 철서? 수첩이 철수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유산? 그래, 오늘부로 확실하게 정리해주마. 잘 들어라. 나 박말수는 오늘부로 내 전 재산 1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다. 뭐라고요? 사회 환원이요? 아버지, 미치셨어요? 철수와 영희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100억이 날아간다는 소리에 공포도 있고 악을 썼습니다. 그래, 단돈 10원도 너희 같은 불효자식들에게는 줄 수 없다.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몽땅 기부할 것이다. 이미 공증까지 다 맞춰놨다. 안 돼요. 아버지, 제발요. 저 지금 사업 자금 급한 거 아시잖아요. 저 부도나요. 저 감옥 간다고요. 철수가 박 영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영희도 옆에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잠시 눈이 멀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유산만은. 박 영감은 매달리는 자식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켜라, 더럽다. 내 놈들이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내가 마음을 돌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는 끝까지 돈이구나. 너희에게 줄 유산은 딱 하나 있다. 박 영감은 지은이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서늘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막내딸 지은이. 이 아이에게는 내가 살던 구기동 집과 내 남은 여생을 함께할 권리를 주겠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법적인 저령과 빈털털이라는 미래만 남겨주마. 김서방. 네, 장인어른. 김서방이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라. 주거침입, 폭행, 사문서 위조,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로 이 짐승들을 당장 고소하겠다.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박 영감의 호령과 함께 병실 문이 열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병원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안 돼. 내 돈, 내 100억. 으악. 철수와 영희는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돈 타령을 하며 절규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병실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박 영감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지은이 부부만 남았습니다. 박 영감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후련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아니 평생을 짓눌러온 마음의 짐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걸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와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박 영감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했던 플라타너스 가지 사이로 따스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멈추고 병실 안에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진정한 권선징악은 죄 지은 자가 벌을 받고 착한 자가 복을 받는 것. 그날의 소동이 있고 난 뒤 박영감의 인생 시계는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버렸던 큰아들 철수와 며느리 영희의 인생 시계는 그날부로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거꾸로 돌아가 파멸의 구렁텅이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의 선언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군 100억 원대의 빌딩 두 채와 모든 금융 자산을 사회복지재단과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절차를 일자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폐지 줍던 노인의 아름다운 기부라며 대서특필했고 박영감은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자성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를 뜬 눈으로 밤새워 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수와 영희였습니다. 철수의 몰락은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동안 철수의 사업이 그나마 굴러갔던 것은 순전히 아버지 박영감의 신용과 뒷배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100억 자산가라는 사실만 믿고 돈을 빌려줬던 은행과 사채업자들은 박영감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아들과 절연했다는 뉴스를 접하자마자 하이에나 떼처럼 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 사장, 돈 갚아야지. 아버지 백 믿고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당장 원금이랑 이자 내놔. 안 그러면 당장 압류 딱지 붙일 거야. 사무실로 들이닥친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힌 철수는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사장님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버지랑 잠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다시 가서 빌면 분명히 마음 돌리실 거예요. 저 장남이잖아요. 아버지가 설마 저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박영감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철수가 요양병원은 물론이고 지은이의 집, 심지어 박영감이 잠시 머무는 호텔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박영감은 경호원을 시켜 그를 문전박대했습니다. 돌려보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전해.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거라고 해. 박영감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철수는 병원 로비에서 쫓겨나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를 쳐다봤지만 철수는 창피함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막아야 할 어음이 수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철수의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그들이 살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 명품 가방들은 모조리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가 온 집안을 도배하던 날 영희는 악을 쓰며 철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야, 이 무능한 인간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아버지가 치매 연기하는 것도 눈치 못 채고 금고 비밀번호 하나 못 알아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놈을 믿고 내 청춘을 다 바치다니. 뭐? 당신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좀 더 살갑게 대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당신이 기저귀 갈기 싫다고 코 막고 난리칠 때 아버지 눈빛 봤어? 그때 이미 찍힌 거라고. 부부는 서로의 탓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한때는 인꼬 부부인 척, 상류층인 척 거드름을 피우던 그들의 바닥은 참혹할 정도로 얕고 더러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영희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친정으로 도망쳤지만 친정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빚쟁이들을 피해 싸구려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100억 유산을 꿈꾸던 장남의 화려한 미래는 곰팡이 핀 2평짜리 쪽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비참한 현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 사필귀정이었습니다. 반면 막내딸 지은이의 삶에는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은 사회환원 절차를 마친 뒤 지은이가 사는 낡은 임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박 영감에게는 그 어떤 호텔 스위트룸보다 아늑하고 편안한 천국이었습니다. 아빠, 방이 좀 좁죠? 보일러는 빵빵하게 틀어놨으니까 춥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불도 제가 어제 햇볕에 바짝 말려놨어요. 지은이는 아버지가 불편하실까봐 안방을 내어드리고 자신들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김서방은 아침마다 장인어른을 위해 직접 원두커피를 내렸고 저녁에는 셋이 둘러앉아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먹으며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돈 100억을 가지고 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 영감이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 부부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김서방, 내일 시간 좀 비워두거라.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 세 사람이 도착한 곳은 바로 구기동 옛집이었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금괴를 찾겠다며 마당을 파헤쳐 폐허처럼 변해버린 그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삐거덕거리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지은이는 엉망이 된 집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아빠, 오빠랑 언니가 집을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죄송해요. 제가 와서 좀 치웠어야 했는데. 박 영감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 지은이에게 건넸습니다. 지난번 병실에서 일부러 떨어뜨렸던 그 지하실 열쇠였습니다. 지은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100억을 기부하고 너에게는 이 다 쓰러져가는 헌 집 한 채만 달랑 물려줘서 섭섭하지 않더냐? 남들은 아버지가 너무하다고 막내딸이 불쌍하다고 수군거린다던데. 지은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빠가 건강하게 제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 집이 어떤 집인데요?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다 들어있는 소중한 집이잖아요. 저는 이 집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벅차요. 김서방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장인어른. 저희는 돈 욕심 없습니다. 장인어른이 사회에 기부하신 그 큰 뜻, 저희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벌어서 모시면 됩니다. 박 영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너희라면 그리 말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집을 주는 것이다. 자, 따라오너라. 이 집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저 철수놈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 박 영감은 두 사람을 데리고 집 뒤편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마당은 파헤쳤지만 허름한 창고처럼 보이는 지하실 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박 영감이 열쇠로 녹슨 자물쇠를 열고 삐걱거리는 문을 밀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어두컴컴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지은이가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지하실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박 영감이 젊은 시절 쓰던 지게 그리고 잡동사니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구석에 있는 낡은 자개장 앞으로 갔습니다. 죽은 아내가 시집올 때 해왔던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간 볼품없는 장롱이었습니다. 이 장롱 기억나느냐? 내 엄마가 참 아끼던 건데. 네, 기억나요. 엄마가 여기다가 제 베넷 저고리랑 성적표 보관하셨잖아요. 박 영감은 장롱 맨 아래 서랍을 힘겹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곳, 나무 바닥을 드러내자 작은 쇠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철수놈이 마당을 파고 벽지를 뜯어도 못 찾은 게 바로 이거다.
그놈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 쫓느라 진짜 중요한 건 낡고 허름한 곳에 있다는 걸 몰랐지. 열어보거라.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봉투 하나와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봉투를 열자 낡은 땅 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건 이구기동 집문서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이 집 주변의 자투리 땅 문서들이고 박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강남 빌딩 부자라고만 알지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구기동 집의 가치는 잘 모르더구나. 지은아, 놀라지 마라. 이 일대가 다음 달에 재개발지구로 확정 발표가 날 거다. 이미 시청이랑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야. 내가 기부한 재단 이사장한테만 살짝 귀띔해준 정보다. 재개발이요? 그럼 이 집이. 그래. 이 낡은 집터와 주변 땅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하게 될 게다. 보상금만 받아도 강남 빌딩 하나 값은 좋게 나올 게야. 그리고 저 통장들.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내 이름으로 꼬박꼬박 모아둔 적금 통장이다. 내 언니 오빠 몰래 내가 시집가서 고생할 때 쓰라고 모아둔 내 비자금이지. 지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사회에 환원한 100억 못지않은, 아니 알짜배기 재산은 고스란히 이 낡은 지하실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 이걸 왜 저한테? 지은아, 돈이라는 건 말이다.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가야 복이 되는 법이다. 자격 없는 놈이 큰 돈을 주면 그건 돈이 아니라 독약이 되어 사람을 죽이는 게야. 철수와 영희를 봐라. 그놈들은 돈 때문에 괴물이 되었고 결국 파멸했다. 하지만 너희 부부는 돈보다 사람을, 돈보다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다. 너희라면 이 돈을 독이 아니라 거름으로 쓸 수 있을 게야. 박영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건 유산이 아니다. 내 엄마와 내가 착한 우리 막내딸 고생 그만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는 선물이다.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말고 받아라. 김서방, 자네도 이제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그림 그리게. 자네 재능 썩히는 거 내가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더구먼. 김서방은 털썩 무릎을 꿇고 박영감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지은이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낡고 어두운 지하실은 그 어떤 보물 창고보다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황금의 빛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진심이 만들어낸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몇 달 후 뉴스에는 박영감의 기부 소식과 함께 구기동 재개발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고시원 방구석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TV를 보던 철수는 그 뉴스를 보고 먹던 라면을 뿜었습니다. 뭐야? 구기동이 재개발? 보상금이 수십억? 안 돼. 그건 내 거야. 내가 장남이라고. 철수는 미친 사람처럼 TV를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구기동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차비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근처에 갔다가는 바로 유치장 신세였습니다. 그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똥기저귀라도 갈아들였다면, 그때 금괴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찾으려 했다면 지금 저 대박은 자신의 것이었을 텐데.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고 그가 내릴 수 있는 정류장은 지옥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날 지은이의 새 아파트 거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창가 안락의자에 박영감이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은 갓난아기처럼 평온합니다. 주방에서는 지은이가 달그락거리며 요리를 하고 있고 거실 한편에서는 김서방이 장인어른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네, 좋습니다. 미소가 아주 멋지십니다. 허허, 늙은이 주름살 그려서 뭐 하려고. 좀 젊게 그려주게. 머리숱도 좀 많이 넣어주고. 아빠, 식사 다 됐어요. 오늘 아빠 좋아하시는 봄동 겉절이 했어요. 얼른 오세요. 지은이가 밥상을 차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부릅니다. 박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향합니다. 따뜻한 밥 냄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박영감은 수저를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독백을 합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다. 나는 평생 돈을 쫓아 살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내 자식들도 돈으로 키우려 했다. 하지만 그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돈으로 산 효도는 부도난 어음보다 못하고 돈으로 쌓은 성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나는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깨달았다. 하지만 신은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가짜 치매라는 가면을 쓰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을 얻었다.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무엇이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인지 말이다. 저기 웃고 있는 내 딸과 사위. 저들이야말로 내가 세상에 남기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100억 빌딩은 무너져도 저들의 사랑은 영원히 남을 테니까. 철수야, 영희야.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저 내 잘못된 교육의 결과물일 뿐이다. 부디 그 밑바닥에서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제 나는 여한이 없다. 따뜻한 밥 한 끼, 나를 바라보는 따스한 눈빛, 이거면 충분하다. 내 인생의 봄날은 80이 넘은 지금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봄날이다. 박영감이 눈을 뜨자 지은이가 숟가락 위에 잘 익은 생선살을 발라 올려줍니다. 아빠, 아하세요. 박영감은 입을 크게 벌려 딸의 사랑을 받아먹습니다. 오물오물 씹는 그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창밖에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새 식구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멀어지며 평온한 그들의 모습을 비춥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꽉 채워진 그 집은 세상 그 어떤 궁전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